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 큰 제목이 부동산 문제의 실상과 정책 대안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지금 당장 현안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조금 역사적인 뿌리부터 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한번 슬라이드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이제 뭐 여러 가지 별명으로 부르는데요. 저는 이제 부동산을 연구하고 있으니까 제가 뭐 듣는 별명은 아파트 공화국 뭐 이런 얘기가 한 10몇 년 전에 유행했죠. 그리고 부동산 공화국, 강남 공화국 이런 별명들이 붙어요. 저는 부동산 공화국이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이게 이제 말은 많이 있었어요. 벌써 수십 년 전부터 이 토지 문제, 부동산 문제를 가지고 우리 한국이 뭐 엄청나게 심각하다, 뭐 세계 최고로 심각한 나라다, 뭐 이런 말은 있었는데 자료를 가지고 좀 증거를 제시하는 것을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좀 자료를 모아가지고 몇 가지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이거 과연 우리 한국을 부동산 공화국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증거를 제가 확인한 증거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는 60년대 말 이후입니다. 60년대 말 이후에 10년 내지 15년을 주기로 해서 부동산 투기 광풍이 불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5번 정도 있었다고 보이고요. 여러분 이 그래프가 뭐냐 하면 연평균 전국 평균입니다. 연평균 전국 평균 지가 상승률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지금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지가 상승률이 그전보다도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투기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건 뭘 나타내느냐 하면 2000년대 이전하고 2000년 이후하고가 부동산 투기의 양상이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전국에 걸쳐서 그리고 모든 부동산이 폭등하는 형태로 부동산 투기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2000년부터는 투기의 양상이 국지적 투기로 나타납니다. 전국이 다 올라가지 않아요. 2000년대 전반에는 소위 수도권의 버블 7 해가지고 그 지역이 폭등했죠. 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뭐 부동산이 아주 시끄럽지만 사실은 서울 수도권 아파트 시장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2000년대에는 주로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이 폭등하고 투기가 일어나고 이런 양상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전국 평균 지가 상승률을 계산하면 그전보다는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투기가 일어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보면 사실 이때 보십시오. 2차 투기의 지금 이게 몇 년도입니까? 1970년대 후반인데요. 1년에 전국 평균 지가 상승률이 거의 70%에 육박했다. 이거는 뭐 그야말로 완전히 나라가 뒤집어질 정도의 투기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000년대 이후에 투기의 양상이 바뀌기는 했지만 지금까지 한 5차례 정도의 투기 광풍이 불었다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대한민국이 부동산 공화국인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 한 20, 30년 전만 해도요, 이 각국이 토지나 부동산 관련 통계를 공식적으로 이렇게 발표한다고 할까요? 국제기구에 보고한다고 할까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토지 부동산 관련 통계를
수집해서 국제적으로 비교하고 이런 게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 OECD에서 이게 이제 통계를 수집한 거를 우리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정리를 했더니 이 지금 과학 때 통계 보고하고 있는 나라가 한 11개국, 12개국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 그 나라의 전체 지가 총액이 GDP의 몇 배냐, 요거를 이제 계산한 그래프입니다. 그랬더니 우리나라가 지금 다른 모든 선진국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습니다. 네. GDP에 우리나라는 한 4배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다른 선진국들은 뭐 대개 제일 높다 해봐야 3배, 뭐 대체로 1배에서 2배 사이 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4배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물론 12개국 중에 이야기하는 거지만 아마 다른 OECD 국가들을 넣어도 비슷할 겁니다.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1등일 겁니다. 그게 이제 예전에 우리 한국의 땅값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런 말이 돌았어요. 말이 돌았는데 그 말은 사실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 우리하고 비슷한 양상을 보인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일본입니다. 일본이 우리하고 유사한 모습을 띠다가 2000년부터 이게 싹 갈라집니다. 2000년 여기가 어디니까 2000년이죠. 2000년부터 우리는 다시 올라갔어요. 그죠? 근데 일본은 계속해서 떨어졌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일본이 1990년대 초반에 그 거대했던 부동산 거품이 터지면서 부동산 값이 하락하기 시작했는데 몇 년 동안 하락했느냐? 지금까지 30년 동안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제 이때부터 2000년경부터 우리하고 달라졌어요. 근데 우리는 다시 폭등해가지고 지금 4배를 초과하는 그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땅값은 적어도 이 12개 나라 중에서는 1등이고요. 짐작컨대 OECD 국가 다 넣어도 1등이고요. 아마도 전 세계 국가를 다 넣어도 1등이라고 짐작됩니다. 그러니까 옛날 우리 한국의 땅값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하는 말은 상당히 자료로서 뒷받침될 수 있는 그런 진술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전체 땅값을 GDP 대비로 할 수도 있지만 국부 대비로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비해서 지가가 얼마나 되느냐. 이건 뭐 자산 국부라는 것은 토지까지 넣은 모든 자산을 이제 포괄하는 거니까 1보다는 작겠죠, 값이. 퍼센트로 하면 100보다는 작아요. 근데 전체 국부에서 지가가 차지하는 비율을 봤더니 약간 오래되긴 했습니다만은 한국이 압도적으로 1등이고요. 2등이 에스토니아인데 격차가 큽니다. 국부 대비로 해도 1등입니다. 참고로 2019년 통계를 보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국민 대차 대조표라는 것을 한국은행하고 통계청이 이제 작성을 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 최신 자료로 따지면 우리나라의 실물 자산이 1경 6천조 정도 됩니다. 1경 6천조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토지 자산이 55%. 거기다가 건물까지 넣으면 76%. 그러니까 전체 국부의 76%가 부동산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니 뭐 땅값이 세계 최고 수준이고 뭐 국부에서 땅값이나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면 나라가 국민들이 잘 사는 거 아니야? 글쎄요. 뭐 이 토지와 부동산이 국민들에게 골고루 이렇게 분배되어 있다면 그런 말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 토지 부동산의 소유가 대단히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있습니다. 2018년 통계인데요. 개인 소유지는 상위 10%가 전체 소유지의 57%를 가지고 있고요. 또 법인 소유지는 상위 1%가 10%도 아니고 1%가 전체의 70%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소유의 불평등이 진행됐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아까 말한 그 엄청난 지가 총액 그거를 소수의 사람이 갖고 있는 거예요. 또 거기서 부동산 투기 열풍이 불어서 뭐 차익이 발생하고 뒤에 보겠습니다만 불로소득이 생기면 소수의 부동산 부자들이 그걸 차지하는 거예요. 이런 지금 상황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 경향이 최근에 와서 해마다 심해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까 우리가 GDP 대비 그 지가의 배율을 봤잖아요. 한 4배 조금 넘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자꾸 올라가고 있어요. 작년에는 뭐 2015년, 16년, 17년 이럴 때는 4.1, 4.2 이랬는데 지금 4.6까지 올라가요. GDP의 4.6배 올라갔어요.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자, 자산 대비로 해도 지금 2013년부터 꾸준히 올라가고 있어요.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자산이 전체 국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최근에 와서 매년 올라가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부동산 공화국의 현상이 자꾸 해마다 심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동산에서 도대체 얼마나 소득이 생길까? 뭐 저희가 좀 추산을 해봤더니 부동산에서 막대한 소득이 생기는데요. 문제는 이 부동산 소득을 계산을 해서 발표하는 데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다른 데도 좀 부탁을 했는데 좀 국회의원들이 압력을 가해서 국민 대차대조표를 발표하고 하니까 이 부동산 소득, 또 불로소득 뭐 이런 거 좀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발표하도록 하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들이 취득세 과세 자료를 가지고 연간 부동산 유형별로 거래량을 추산을 하고 그 비율을 적용해서 부동산 소득을 한번 좀 거칠지만 추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표 4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 소득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거기서 임대소득을 얻는다든지 아니면 갖고 있다가 팔아서 시세 차익을 얻는다든지 이걸 전부 다 합해가지고 추산을 했더니 2016년에 그 부동산 소득이 505조 7천억 원 발생했습니다. 이 505조라고 하는 것은 2016년 GDP의 31%입니다. 엄청난 규모의 부동산 소득이 생기고 있다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럼 이 표를 제시를 하면 아니 뭐 부동산이 그래 헌법에서 보장되는 사유재산인데 뭐 거기서 이익을 얻는다고 그 몽땅 그렇게 나쁘게 보면 되냐? 오케이, 그럼 그 말 받아들여서 부동산도 자산이니까 그거 매입할 때의 가치에다가 그 매입 지가, 매입 가격의 이자는 인정해줄게. 그거는 뭐 불로소득이 아니고 그냥 노력소득의 하나로 인정해줄게. 그러면 매입 가격에 대한 이자를 여기서 빼고 한번 계산을 해보자. 그러면 그게 명실상부한 부동산 불로소득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봤어요. 매입 가격에 대한 이자를 빼고. 그랬더니 물론 당연히 앞에 값보다는 값이 작아지겠죠. 그래서 2016년에 아까는 505조 정도였는데 지금 375조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명실상부한 부동산
불로소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동산 불로소득이 GDP의 한 23% 정도를 차지한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부동산을 통해서 막대한 불로소득이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 자, 그런데 이게 토지와 부동산의 소유가 굉장히 편중되어 있다. 그러면 거기서 생기는 소득을 누가 가져갈 거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증거들을 전부 종합해서 볼 때 우리 대한민국을 부동산 공화국이라고 불러도 틀린 말이 아닐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런 통계나 이런 사실을 통계를 제시하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그런 사람들이 잘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한국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어떤 학문적인 영역에서 혹은 공식 통계나 보고서를 통해서 이야기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인들이 밥 먹고 난 다음에 커피 마시면서 하는 얘기라고요. 이렇게밖에 얘기를 안 해요. 근데 학자나 전문 연구기관들이 이 문제를 명확하게 밝히고 국민들한테 제시를 하고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은 그 교수 하나가 그냥 하나는 아닙니다만 몇 사람이 같이 공동 작업을 했습니다만은 그게 아쉬우니까 이제 목마른 음모를 판다고 그렇게 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탐구를 하고 종합을 하니까 이런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 옆에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또 우리 주변에서 보는 여러 가지 현상들 그런 이야기들 떠돌아다니는 소문들이 그냥 말이 아니고 굉장히 사실에 기반을 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확한 인식이다. 이런 사실을 확인한 셈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부동산 공화국이 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이건 뭐 여러분들이 다 짐작하겠지만 우선 분배 불평등이 생기죠. 소득 분배도 불평등이 생기고요. 또 자산에서도 불평등이 생기고요. 양극화도 생기죠. 이 불평등하고 양극화하고 뭐 다르냐? 좀 다르죠. 양극화가 포괄하는 게 범위가 더 훨씬 넓죠. 양극화 중에서도 이 지역 간 양극화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 아닙니까? 여기 지금 대구인데 사실 대구나 이 지방에 계시는 분들이 이 부동산 가격 격차가 벌어져 가지고 이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상대적으로 가난해지는 데 대해서 가만히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니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서울의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4억, 5억, 심하면 10억, 20억 이렇게 벌었어요. 근데 지방에는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럼 야 이거 뭔가 좀 이게 이제 지역 간 부동산 가격의 양극화가 벌어진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행동하느냐? 나도 저기에 이제 뛰어들어야지.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이 대구에 좀 돈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대구에 집을 안 산다는 거예요. 전부 강남에 가서 집을 사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보고 그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이거 좀 고쳐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 자기도 그 대열에 뛰어드는 쪽으로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좀 안타까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이게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 주거비 올라가는 건 뭐 당연하고요. 그리고 가계부채가 누적되잖아요. 지금 뭐 우리나라가 가계부채가 GDP 대비해서 1등이랍니다. 이것도 뭐 나쁜 거는 자꾸 다 1등을 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가계부채가 누적이 됐냐? 뭐 아시다시피 무리해서 집을 산다고 또는 집을 사고 또 쓸 돈이 없으니까 또 소비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대출을 받는다. 하여간 이런 주택과 관련해서 대출이 자꾸 늘어나고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그 다음 기업
이 가게만 그런 게 아니라 기업도 이게 이제 기업이라는 거는 좀 투자를 잘하고 모험도 하고 시장을 개척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기업이 할 일이잖아요. 그래야 기업이 그런 걸 잘해야 그 나라 경제가 활력이 있고 성장률이 높아지고 국민들이 잘 살게 되는 거라고요. 근데 한국 기업은 지금 지난 수십 년간의 이 경험으로 봤을 때 그런 모험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네. 하여간 어쨌든 땅 사놓고 기다린다든지 땅하고 관련된 뭔가 일을 한다든지 뭐 땅을 끼고 뭐 무슨 건설업, 토건업에 종사한다든지 이게 최고라는 거예요. 네. 아니 괜히 말이야 모험해가지고 네? 어려움을 겪는 것보다는 그 길이 수익도 높고 안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투자를 하지 않고 기업이 지대 추구를 합니다. 기업이 지대 추구를 하고 그런 기업들이 많아지면 그 나라는 미래가 없어요. 그리고 임대료 올라가는 거고요. 우리 주로 보면 서울에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gentrification, 그러니까 낙후한 지역에 좀 창의적인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부흥을 시켜놓으면 집주인들이 임대료 올려가지고 그 사람들 다 또 밖으로 밀려나고 하는 이런 현상을 가리킵니다. 이것도 이제 부동산 문제죠. 재작년인가요?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소득주도 성장한다면서 최저임금 인상했다가 나라가 완전히 뒤집어졌잖아요. 그래서 최저임금 올린 것 때문에 자영업자 다 죽는다 하고 난리를 쳤지만 사실은 가장 자영업자를 크게 압박하는 것은 임금이라기보다는 임대료 아니겠어요? 지금 그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게 임대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아주 뭐 심각한 경제 문제들이 일어나면서 그게 집약해서 맨 마지막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청년들이 결혼 안 하는 거예요. 결혼 안 한다. 결혼해도 아이를 안 낳는 거예요. 이거는 위에서 나타난 이런 경제 현상들이 집약해서 이 문제로 표출이 되는 거라 이렇게 보는 거죠. 뭐 모르겠어요. 인구가 줄어도 뭐 얼마든지 그 나라 뭐 잘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가 지금 초유의 사태에 직면해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국가의 장기 지속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태에 돌입했다. 이대로 가가지고 자꾸 출생률이 떨어지고 인구가 줄어들고 이러다가 국가가 소멸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지금 위기 상황에 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뭐 인식이나 대비책이 별로 이렇게 없는 것 같아서 좀 걱정입니다. 자, 이제 이 문재인 정부는 뭐 기대도 받았고 또 뭐 실망도 시키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저로서는 제일 실망스러운 것이 이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이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지금은 좀 쑥 들어갔는데요. 세바퀴 경제정책이라고 해서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경제 이건 진짜로 멋있는 구호입니다. 사실은 이건 누가 만들었는지 하여간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이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 공정경제를 말 그대로 정말 이루어낼 수만 있다면 이 정부 경제정책은 진짜 획기적인 것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세 가지 모두의 발목을 잡는 게 부동산 불로소득이라는 겁니다. 부동산. 소득주도 성장이 왜 안 됩니까? 주택 문제 때문에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집 사느라고 또는 집 사느라고 대출받아서 원리금 갚느라고 돈 쓸 게 없어요. 혁신 성장, 기업들이 아주 모험적으로 그죠? 투자도 하고 새로운 어떤 투자처를 개발하고 연구 개발하고 뭐 이런 게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토지와 부동산에 집중하고 이런 혁신적인 투자 이런 건 안 하는 거예요. 공정경제
아니 세상에 우리 임금 격차 어쩌고 저쩌고 많은 얘기가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지역 간 격차 이런 등등 여러 가지 격차가 있는데 사실 모든 격차 가운데 가장 나쁜 격차가 뭡니까? 불로소득으로 인한 격차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소득 격차가 생기는데 그게 노력과 능력 때문에 생기는 격차라고 하면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이게 원망이 안 쌓입니다. 용납할 수 있어요. 그런 사회에서 못 사는 거는 지가 게을러서 못 사는 거지 어떡하겠어요. 그래. 잘 사는 놈은 지가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서 잘 사는데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거는 국민들이 용납한다고요. 그런데 이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격차가 벌어진다라고 하면 이건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누가 그걸 인정하겠습니까? 가장 큰 불공정인데 공정경제를 얘기하면서 골목 상권이 어떻고 재벌의 어쩌고 저쩌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불로소득으로 인한 격차입니다. 이거를 바로잡아야 공정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을 안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훌륭한 구호를 내세웠는데 이것들을 실현하는데 가장 큰 장애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안 합니다.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이 방향을 잘못 잡고 어긋난 길로 가게 된 큰 원인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철학이 중요하고 그래서 토지공개념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토지공개념 이야기를 꺼내면요 요즘 우리 사회가 2000년대 전반보다도 훨씬 보수화된 것 같아요. 훨씬 우경화된 것 같아요. 그때는 토지공개념 얘기 쉽게 할 수 있고요. 토지공개념 우리나라 헌법 가운데 있는데 왜? 근데 지금은 토지공개념 말을 꺼내잖아요. 그러면 볼때같이 빨갱이 사상이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공격이 들어오고 얼마 전에 총선 끝나고 난 다음에 민주당 국회의원 몇이 토지공개념 개헌 얘기했다가 엄청나게 얻어맞고 그 전부 꼬리 내리고 이렇게 했잖아요. 굉장히 지금 한 20년 사이에 우리 사회의 이념적인 지형이 우경화됐다 이런 느낌을 받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토지제도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긴 역사를 보게 되면 그렇게 토지를 자기 마음대로 말이죠 사고 팔고 거기서 이익을 얻고 어쩌고 저쩌고 불로소득을 얻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전통적인 토지제도의 이상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역사를 좀 봤어요. 그랬더니 고려시대 조선시대의 토지를 어떻게 다루었느냐? 국전제입니다. 고려시대 조선시대 우리 한국의 땅은 나라의 것이었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왕토사상이라고 왕의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원칙이 고려시대 조선시대 공식적인 어떤 원칙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물론 이 원칙이 후퇴하고 형해화하고 그죠? 그런 일은 있었어요. 근데 이 원칙이 형해화하는 순간 그 사회는 몰락했습니다. 고려가 왜 몰락했느냐 하면 이 국전제 원칙을 귀족들이 훼손시키고 나라의 땅을 자기들이 끌어모아 가지고 농장을 만들고 대토지 소유를 형성하면서 고려 왕조가 몰락한 겁니다. 그때 정도전이나 조준 같은 개혁파들, 그 개혁파 선비들이 토지 개혁을 한 거 아닙니까? 귀족들이 그렇게 자기 것으로 만든 땅을 다시, 이게 별게 아니고요. 원래 국전제 원칙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름을 바꿔서 과전법 개혁을 고려 말기에 그 개혁가들이 한 겁니다. 근데 이미 고려 왕조가 너무 부패해서 그 개혁을 그 틀 안에 담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왕조가 무너지고 조선 왕조가 들어섰는데 조선 왕조가 회복시킨 게 뭐냐 하면 국전제의 원칙입니다. 과전법이라고 하는 게 그거고요.
조선 왕조는 전반기에 고려 때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국전제를 관철시켰습니다. 근데 물론 또 조선에서도 시간이 가면서 이 국전제의 원칙이 무너지죠. 16세기경부터 이제 토지 매매가 허용되고 사적 토지 소유가 발달하고 나중에 가면 뭐 이런 양반들이 엄청난 토지를 끌어모아 가지고 뭐 송곳 하나 꽂을 데가 없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대토지 소유의 폐해가 나타나기는 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조선이 망할 때까지 이 국전제의 원칙을 공식적으로 폐기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형해화되고 껍데기만 남았지만 이 국전제의 원칙이 끝까지 살아있었던 것이 우리 조선입니다. 자, 그러다가 일본이 우리를 식민지로 이제 점령을 했어요. 점령을 하고 일본은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조선을 영구 식민지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영구 식민지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본인들을 이주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일본인들을 대거 이주시켜서 조선을 영구 식민지로 만들려고 했는데, 그래서 일본인들이 이제 들어왔어요. 또 들어오라고 막 이렇게 이제 권장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일본인들이 조선에 들어와서 보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땅을 사야 되는데 이 조선의 땅은 불안해서 못 사겠는 거예요. 이게 뭐 국전제의 원칙도 있다 그러고 등기 제도도 없고 거래를 했는데 국가가 보증도 안 해주고 지들끼리 뭐 찍찍 써가지고 뭐 거래했다 그러고 야 이건 나는 이 조선에 들어가서 땅 사고 이거 못하겠어 안 갈래. 또 들어와 있던 사람들은 이거 뭐하는 말이야. 빨리 이걸 정비를 해서 우리가 이미 매입한 땅을 그죠? 공인을 해주고 또 앞으로도 안심하고 땅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으라고 이렇게 압력을 가했던 것이죠. 그래서 조선 총독부가 조선을 식민지로 점령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했던 사업이 토지 조사 사업입니다. 토지 조사 사업의 목적은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뭐 요즘 뭐 논쟁이 일어서 난리가 났습니다.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일본인들이 안심하고 땅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제도를 이렇게 확립하는 거였어요. 자, 이렇게 하니까 토지 조사 사업에 의해서 이제는 토지에 대해서도 뭐 국전제고 뭐고 국전제의 원칙 다 없어지고요. 토지에 대해서도 다른 재산과 마찬가지로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소유권 인정하는 제도가 수립이 됐고요. 그 다음 등기 제도가 도입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돈 주고 토지 소유권을 얻으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고요. 야 이제 됐어. 이제 일본인들이 마음 놓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1920년부터 조선 총독부는 그 제도를 기반으로 해서 지주 중심적인 농업 정책을 펼치죠. 여러분 잘 아시는 산미증식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걸 펼쳐서 조선에서 쌀을 대량 생산해서 일본으로 가져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뭐 권력의 힘만 가지고 되나요? 지주들이 협력을 해야지. 그래서 지주들에게 유리한 농업 정책을 펼쳤습니다. 지주들에게 유리한 토지 제도를 먼저 만들어 놓고 농업 정책도 지주들에게 굉장히 유리한 농업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1920년부터 식민지 지주제라고 하는 대토지 소유 제도가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중심이 되었던 것은 일본인 대지주, 여기에 붙어 있던 것은 일부 조선인 대지주. 이렇게 해서 식민지 지주제가 형성이 됐고, 이들이 이제 토지를 막 계속해서 변병해 들어가죠. 이들 수중에 토지가 집중되죠. 대지주가 막 성장합니다. 그러면 그 이면에 나타났던 현상은 뭐겠습니까? 자기 땅 가지고 멀쩡하게 농사 짓고 있던 조선 농민들이 대거 몰락합니다. 토지를 상실하고 소작농으로 전락하고 그러니까 이제 빈곤에 빠지고 가난해서 못 살겠으니까 농촌을 떠나고 어떤 사람은 뭐 경성에 가서 토막민이라고 그런 뭐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집에 살면서 그 근로에 도시 근로에 자벽에 종사하는 그런 계층이 되거나 아니면 조선을 떠나서 만주로 이렇게 이리저리 유리방황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이게 일제시대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해방이 됐어요. 해방이 됐으니까 해방 당시에는 국민의 다수가 농민들이잖아요. 이 농민들이 이제 자기 나라가 생겼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뭘 바랬겠습니까? 이제 나도 좀 사람답게 살겠구나. 이제는 농사 지은 것에 50%, 60%, 심지어 70%, 80%까지 소장료 바치고 거지같이 안 살아도 되겠구나. 이런 꿈을 꾸었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농민 대중에게서 농지 토지개혁에 대한 요구가 분출하는 거예요. 이거를 막을 정치 세력은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좌우를 막론하고 농지개혁은 불가피한 거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고요. 그래서 재헌 헌법 속에 농지개혁을 해야 된다 하는 조항이 들어갔고, 그걸 기초한 사람은 유진호입니다. 우파에. 자, 그래서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지주계층을 대표하는 정치 세력과 농민을 대표하는 정치 세력, 이래서 뭐 엄청난 논쟁이 있었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지주의 땅을 몰수해서 소작농에게 유상 분배하는 농지개혁이 시행이 됩니다. 이 농지개혁에 대해서는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굉장히 평가가 박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만적이었고 반봉건적인 결과를 만들어냈고 이런 비판이 많았는데, 80년대 이후에 이런 실증 연구가 축적이 되면서 완전히 평가가 바뀌었습니다. 한국의 농지개혁은 대단히 성공적이었다. 일본보다도 결과가 좋았다. 그리고는 국제 비교를 해보니까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한국, 일본, 대만과 같은 농지개혁에 성공한 나라가 없는 거예요. 이 세 나라가 거의 유일하게 토지개혁에 성공했다 하는 것이 밝혀진 겁니다. 그래서 농지개혁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정반대가 됐죠. 그 평가를 저도 이제 인정합니다. 이 농지개혁에 의해서 일제시대 때 대지주의 나라였던 이 우리나라 한국이 평등한 소농의 나라로 급변신합니다. 전국 각지에 비슷한 농민들이 꽉 찼어요. 전부 자기 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평등한 권리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저는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이게 갑자기 그런 상황이 와버린 거예요. 1950년에 실행이 돼버렸어요. 지주 땅 몰수가 이루어지고 농민에게 분배돼 버리고요. 1950년 3월에 이 일이 실제로 다 실행이 됐다라고 하는 실증 연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1950년 6월 25일 이전에 대한민국의 농민들은 전부 자기 땅을 갖고 있었어요. 이 사실이 그 이후의 역사 전개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죠. 그것까지 지금 얘기할 여유는 없고요. 그래서 한국은 해방 이후에 이 부동산 문제, 토지 문제에 관해서는 전 세계에서 굉장히 건강한 상태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부동산 공화국이 됐습니까? 이게 이제 제가 품었던 의문이었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건강하게 출발했던 나라가 이렇게 됐을까? 그래서 제가 책을 하나 썼는데, 부동산 공화국 경제사라고 하는 책을 작년 초에 이제 냈습니다만, 그 책의 그 문제 의식은 바로 그겁니다. 어떻게 해서 농지개혁으로 그렇게 평등 집권 상태를 실현했던 건강한 나라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전락을 했을까? 그걸 밝히는 게 그 책의 목적이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이런 일들이 있는데, 뒤에 가서 조금 더 보겠습니다만은 공업화,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도시 개발을 했는데요. 이게 너무 엉망진창이었어요. 너무 엉망진창이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핵심은 뭐냐? 그런 급격한 도시 개발을 할 때에는 항상 지가가 폭등하는 데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합니다. 대만은 그 대책을 확실히 세웠습니다. 1950년대 초반부터 대만은 도시 토지에서 생길 수 있는 이 지가 폭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지가세법, 토지증치세법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대비를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전혀 그런 게 없고요. 심지어 뒤에 나올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정권 담당자부터 시작해서 유력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 개발 과정에서 일어나는 집값 폭등을 이용해서 정치 투기를 하고 정치 자금을 마련하고 거기에 뛰어들어서 자기 주머니를 불리고 하는 이런 일들이 70년대 이후에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뭐 토건국가 시스템, 우리나라를 원래 토건국가는 일본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나중에 보니까 우리 한국이 일본보다 더한 거예요. 그래서 토건국가 시스템이 고착화된. 그 부동산 공화국의 문이 열리고 우리나라가 그 문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부터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농지개혁의 의의와 한계인데요. 여러 가지 내용을 적어놨습니다만 지금 시간 관계상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요 얘기만 좀 드릴게요. 우리 한국이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높았다는 것은 다 아시잖아요. 근데 외국의 학계에서는 이상하다. 그렇게 높은 성장률을 보였는데 소득 분배가 악화되지 않으면서 그랬어. 공평한 고도 성장이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공평한 고도 성장.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건 바로 처음 출발할 때 농지개혁으로 모든 국민의 자산이 거의 비슷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만 더 얘기하죠. 고도 성장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가능했냐? 우리 한국이 그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고도 성장을 이뤄낼 수 있었던 배경은 뭐냐? 그 원인은 뭐냐? 제일 먼저 꼽는 게 박정희의 지도력이었다.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면도 있겠죠. 그러나 그 엄청난 일이 무슨 한 사람의 지도력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아래로부터의 강력한 동력이 있어야 돼요. 그 강력한 동력을 만들어낸 게 농지개혁이에요. 실제로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저기 나와 있어요. 농지개혁으로 자기 땅을 가지게 된 농민들, 이 농민들이 이건 무슨 이런 일이 있냐 해서 밤낮 없이 일을 하는 거예요. 말릴 수 없는 노동력. 그래서 생산을 증가시키고 실제 농업 생산성이 올라갑니다. 식량 공급이 증가하고요. 그래서 농사 지어서 그죠? 그거 아껴 쓰고 아껴 저축해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뭐 했냐 하면 자식들 공부시켰어요. 그 농지개혁 전후해서 이 지금 학교와 학생 수가 급증합니다. 1950년대에 그때 이제 이런 실제 연구를 참 잘해둔 거죠. 어떤 사회학 연구자들이 한국 농촌을 방문해가지고 농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여러분이 투자를 한다면 어느 분야에 제일 먼저 투자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요. 전부 1등이 교육 투자입니다. 네. 우리 한국인들의 교육열 이게 어디서 왔냐? 그죠? 어디서 왔냐? 유교. 이거는 농지개혁의 성과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 농민들이 밤낮 없이 일을 하고 또 아껴서 자식들 공부시키고 중학교 보내고 고등학교 보내고 대학까지 보내고 그 농민들의 노력의 결과 만들어진 게 한국의 공업 부문에서는 아주 그 수준 높은 노동자들이 나온 거고요. 읽고 쓰고 하는 노동자들이 거기서 배출이 됐고요. 그 중에 또 일부는 엘리트가 되어서 판사되고 검사되고 기업가 되고 다 농민의 자식이에요. 다 거기서 이 고도성장의 인적 역량이 나왔던 겁니다. 자, 이 증거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는 세계은행의 보고서에서 나오는 그래프인데요. 20몇 개 나라의 1960년 정도의 토지 분배 평등도입니다. 이게 토지 분배 평등도를 지니계수 계산했는데 지니계수가 작아지면 평등한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면 작아질수록 이렇게 해놨고요. 이 수직축에는 60년부터 2000년까지의 장기 경제 성장률을 표시를 했어요.
여기 보면 한국이 60년 당시에 가장 평등한 나라입니다. 이 20몇 개 국가 중에서. 한국과 비슷한 나라가 대만 있죠. 일본 있죠. 그러니까 요 세 나라가 우리와 비슷한 농지개혁에 성공한 나라입니다. 이 중국은 지금 이게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태국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아마 중국의 경우에는 뭡니까 중국 본토에서 사회주의 정권이 아마 자기식의 농지개혁을 하고 또 집단 농장화를 하고 그게 평등하다고 이렇게 이제 계산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1960년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토지 분배 평등도를 기록했던 나라들이 40년 동안의 경제 성장률이 높습니다. 최고 수준입니다. 근데 여기 왼쪽 좌하 쪽을 보면 이 나라들 한번 보세요. 콜롬비아, 파라과이, 과테말라, 아르헨티나 전부 중남미 국가입니다. 아시다시피 중남미 국가는 토지 문제가 심각하지요. 어떤 나라는 몇 가문이 땅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인식한 정치 지도자들이 토지 개혁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안 돼요.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토지 문제, 토지 불평등도가 이 나라들은 보시면 0.9입니다. 진위계수. 이거는 극도로 불평등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나라들이 성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이 어떻게 해서 1960년대 이후에 역사상 유례없는 고도성장을 할 수 있었을까? 저는 1번이 농지개혁의 영향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농지개혁을 칭찬을 하니까 농지개혁이 그럼 잘한 것만 있냐? 그렇지는 않고요. 한계가 있어요. 농지개혁은 한 번 분배하고는 끝. 한 번 분배해가지고 평등집권을 실현하고는 끝. 그럼 그 뒤에 이렇게 고래가 일어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이게 깨지잖아요. 네. 두 번째는 농지만 대상으로 했어요. 농지만. 근데 도시 토지나 임야나 초지나 이런 나머지 땅들은 개혁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였죠. 대만은 어떻게 했냐면 이 토지 개혁을 투 트랙으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는 우리식으로 농지 개혁을 하고요. 또 하나는 도시 토지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준비. 그래서 도시 토지 개혁도 같이 병행을 하는 투 트랙 방식을 취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하고 대만하고의 가장 큰 차이고요. 대만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뒤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순원이라고 하는 뛰어난 정치 지도자의 그 오래된 발전 전략 여기에 기초해서 토지 개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순원이 누구의 영향을 받았느냐? 바로 헨리 조지라고 하는 19세기 후반 미국에서 활동했던 토지공 개념의 원조로 알려진 학자의 사상을 순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대만 헌법 중에요, 평균 집권이라는 말이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대만은 이 순원이 평균 집권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건 아까 제가 앞에서 쓴 평등 집권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평균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오게 된 평등이죠. 그래서 대만은 헌법 가운데 평균 집권이 들어있고요. 그 평균 집권의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모든 토지는 우리 국가의 인민에게 속하고 토지에서 생기는 이득은 모든 국민이 같이 향유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적혀 있어요. 대만 헌법에. 자, 아까 이제 70년대 이후에 부동산 공화국의 문으로 들어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아까 무분별한 도시개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슬라이드 하나만 가지고도 사실은 한 시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너무너무 재밌어요. 지난주에 역사저널 그날이라는 데서 갑자기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갔더니 아이고 이 토론 프로가 아니고 뭐가 좀 하여간 제가 약간 처음 보는 형식의 텔레비전 프로였는데요. 거기서 이제 이 문제를 다루더라고요.
관심 있으시면 내일 모레 방송한답니다. 저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서 부끄러운데 안 볼라 그럽니다. 그 이제 무분별한 도시 개발을 했는데요. 우리가 지금 서울 강남을 옛날에는 영동이라고 그랬어요. 영동. 지금 그 말은 거의 사라졌는데 영동대교 뭐 이런 데 남아 있죠. 그래서 강남이라는 말은 그때 안 썼고요. 영동이라는 말. 이 영동 지구에 초대형 구획 정리 사업을 펼칩니다. 거의 뭐 합쳐서 한 800 몇십만 평. 그 감이 안 잡히시죠? 이건 원래 구획 정리 사업을 한다 그러면 한 15만 평 내지 30만 평이 이제 보통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강남 지역에서 박정희 정부가 추진한 구획 정리 사업은 세계 역사상 최대입니다. 아니, 이건 뭐 가는 곳마다 1등인데요. 세계 역사상 그런 일이 없었고요. 지금까지도 없어요. 그 전에도 없어요. 왜 근데 이렇게 초대형 구획 정리 사업을 왜 펼쳤느냐? 두 개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60년대 박정희가 어디에 꽂혀 있었느냐 하면 경부고속도로에 꽂혀 있었어요. 왜 그랬냐 하면 독일을 가봤더니 야, 이 독일 아우토반 이게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대통령이 외국 가가지고 뭐 좀 신기한 거 보고 오면 좀 위험한 거예요, 사실. MB는 또 어디 가가지고 운하를 보고 왔다고 그래요. 자꾸 이상한 거 보고 오면 안 되는데. 그 보고 와서 이제 이 양반이 딱 고속도로에 꽂힌 거예요. 그래서 이거 경부고속도로 건설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는데 문제는 돈이 없잖아요. 돈 없이 이 엄청난 역사를 이뤄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부지를 어떻게 해서든지 좀 공짜로 확보해야 돼. 그래서 이제 저기 뭐 농촌 지역 이런 데는 사실상 뭐 그냥 공짜로 다 편입시킨 거예요. 근데 서울 수도권에서는 그런 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동원한 방법이 이제 구획정리 사업입니다. 구획정리 사업은 뭡니까? 아주 이렇게 막 무질서하게 되어 있는 그 땅들을 구역을 정해가지고 구획을 하고 도로를 내고 공원을 설치하고 학교 뭐 이런 거 설치하고 그 다음 원래 소유주한테 돌려주죠. 돌려주는데 원래 소유하고 있던 면적보다는 적은 면적을 돌려주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서 공공용지가 확보가 되고 또 하나는 채비지라고 하는 것을 확보합니다. 채비지는 뭐냐? 어려운 말인데 그 사업을 벌이는 비용을 그 땅을 처분해서 확보하라는 거예요. 채비지. 그래서 공공용지, 채비지 뭐 이렇게 해서 해보니까 저 정도 규모의 구획정리 사업을 벌이면 오늘날의 한남대교에서부터 양재에 이르는 그 9만 몇천 평 되는 고속도로 부지가 있습니다. 그게 공짜로 떨어져요. 됐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박 대통령은 자기 집무실에서 지도 갖다 놓고 고속도로 루프도 그리고 뭐 노선도 그리고 뭐 그렇게 연구를 많이 했대요. 그래서 연구한 결과 구획정리 사업을 벌이면 요 땅 공짜로 떨어진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와서 저걸 추진을 했어요. 그게 한 가지 동기고, 두 번째 동기는 당시 서울시의 윤모라는 도시계획 과장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모처에 불려갑니다. 그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그 당시 권력 서열 몇 등. 이 사람으로부터 강남 지역의 땅을 매입하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찾아가면 돈을 줄 테니까 그 돈을 가지고 그 강남 지역에 토지를 매입하시오. 그래서 한 25만 평을 6개월 사이에 매입합니다. 매입한 거를 그 다음 해에 팔아가지고 그 당시 돈으로 20억을 확보합니다. 그래서 20억을 줬어요. 아마도 정치 자금으로 쓰였을 것이다. 그 당시 20억이니까 요즘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 단위는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해서 그 전해에 샀던 땅이 그 당시 강남이라 그러면 행편없는 땅이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해서 값이 3배로 올랐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폭등해서 20억 원이라고 하는 거금이 마련됐을까?
이 윤모 도시계획과장이 땅을 매입해 놓고 있는 상태에서 제2차 구역정리 사업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상공부 이전 계획 발표합니다. 상공부, 유관기관, 직원들 뭐 숙소 이렇게 해서 큰 엄청난 국가기관 이전 계획을 발표를 딱 합니다. 그러니까 뭐 땅값이 폭등을 하죠. 그래서 윤 과장이 그걸 팔아가지고 20억 원을 챙기고 이제 갖다 바치고 뭐 자기도 거기서 뭐 좀 챙겨가지고 흥청망청 그렇게 썼다. 뭐 이런 이야기가 이건 제가 그냥 소문이 아니고요. 그 당시 서울시 기획관리관 그리고 도시계획국장을 했던 손정목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증언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고요. 이분이 그 윤 과장한테서 그 당시 토지 투기를 했던 뭐 영수증 뭐 이런 것들 다 서류를 받아가지고 쓴 책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서울 도시계획 이야기라고 하는 5권짜리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이 사실이 들어있습니다. 이거를 황석영 씨가 강남몽이라는 소설책 썼어요. 거기에 보면 비슷한 스토리가 나오는데요. 황석영 씨 강남몽의 스토리는 사람 이름만 다르고 모두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또 영화로 만들었어요. 강남 1970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도 뭐 굉장히 유사한 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MBC에서 다큐멘터리로 만든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안이 충격적인 데 비해서 큰 사회적 이슈는 안 됐던 것 같아요. 아무튼 경부고속도로 부지 확보 그리고 정치자금 마련을 위한 토지 투기 이런 것들이 강남 개발이 시작되는 하나의 직접적인 계기였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죠? 물론 다른 고려 요인도 있었겠습니다만 이런 우스꽝스러운 동기에 의해서 그 엄청난 역사가 시작되었던 겁니다. 그 다음 공유수면 매립사업 이거는요 지금은 서울 한강 주변이 전부 근사하게 정비가 돼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 전부 백사장이거든요. 옛날 신익희 선생이 대통령 후보 나와가지고 유세를 강남 백사장에서 했다고요. 그때 몇 명이 모였냐? 100만 명이 모였다고 해요. 그럼 그 모래밭은 다 어디 갔습니까? 서울 토박이들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때 그 백사장 다 어디 갔어? 제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가만히 있어봐 어디 갔지? 1960년대 말부터 70년대에 걸쳐서 한강연안에는 한강연안 개발 계획이 벌어지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60년대 말에 서울시장을 지냈던 김현옥이라는 사람이 강변도로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처음으로 강변도로를 이 사람 도로 건설하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 해놓고는 이제 대통령 모셔다가 한번 달리게 하고 테이프 끊고 달리고 그다음 잘했어. 이거에 이제 걸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강변도로를 만들어 놓고 이제 그때 똑같이 한 거죠. 근데 그만 보니까 강변도로가 제방 역할도 하는 거예요. 그럼 원래 자연적인 경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한강에? 그거 하고 새로 만들어진 제방 사이에 움푹 패인 땅이 생긴 거예요. 이걸 공유수면이라 그래요. 공유수면은 뭐냐면 한 번이라도 물이 채이면 다 공유수면이고 그거는 국유예요. 국유. 가만히 있어봐. 이게 움푹 패인 땅을 메우면 이거 가지고 엄청난 일을 하겠구나 생각하고 그때부터 한강 연안에 도로를 막 지어대기 시작하고 거기서 생기는 이 공유수면 움푹 패인 땅의 그 매립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60년대 말 이후 70년대는 한강 연안에서 공유수면 매립 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됐던 시대입니다. 근데 여기에 뭘 했냐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메우기만 하면 돼요. 메우기만 하면 도로 떼주고 뭐 떼주고 좀 떼주고 난 다음에 나머지는 다 그 메운 허가받은 업체가 다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주택공사에 팔거나 지가 직접 짓거나 해서 그런 집단 택지가 생기는데 집단 택지에 대형 아파트 단지를 건설했습니다. 볼까요?
반포, 압구정동, 잠실, 동구 이천동 이거 전부 공유수면 매립 사업에 의해서 형성된 집단 택지 위에 건설된 대형 아파트 단지. 이 공유수면 매립 사업에서 얼마나 큰 비리가 있었고 부패가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예, 뭐 그 다음 얘기는 혹시 관심 있으시면 부동산공학국 경제사를 읽어보시고 너무 역사 문제예요. 예, 뭐 그래서 강남개발 촉진 정책, 과주도의 아파트 대단지 건설, 뭐 이런 일들이 대대적으로 추진되면서 건강했던 196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국민들은 다 땀을 중시했어요. 뭐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받고 월급을 집에 갖다 주면 그 부인들이 그거 아껴 쓰고 돈 저축해가지고 한 10년 모아서 자기 집 마련하고, 그죠? 땀을 중시했어요. 또 이렇게 꿈이 있는 청년들은 그죠? 모험심을 발휘해서 사업에 뛰어들기도 하고요. 기업을 일구기도 하고요. 이런 좀 60년대만 해도 우리 한국이 좀 이런 활력이 있었단 말입니다. 땀이 존중받았다. 그러던 나라가 점점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런 그 강남 개발 과정에서 나타나는 집값 폭등을 보고 소수의 권력자나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거기에 뛰어들죠. 시간이 갈수록 이제 일반 국민들이 슬슬 관심을 가집니다. 가만히 있어봐. 누가 이거 해가지고 떼돈을 벌었다는데. 자꾸 이런 현상이 심해지게 되고, 이제는 국민 대다수가 이제는 땀 흘려서 돈을 벌 생각을 안 해요. 자기가 저축해서 내 집 마련 10년 계획 이런 거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대출 잘 받아가지고 목이 좋은 곳에 아파트나 땅을 사둘까? 그 생각만 해요. 직장인들이 일하다가 점심시간에 밥 먹고 커피 마시면 전부 90% 이상 대화가 부동산 얘기예요. 어떤 부장님은 경기도 어디에 땅을 몇 평 사놨는데 그게 5억 주고 샀는데 30억 됐다더라. 그런 얘기뿐이에요. 심지어 이번에는 이제 PD수첩 같은 데서 보도하는 걸 보면 무슨 어디 점을 찍어준다는 거 아니에요? 강사가? 응? 점을 찍어주면 진짜 폭등을 한대요. 그럼 점을 찍어놓고는 버스에 태워가지고는 사람들 또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풀어주고는 두 채, 세 채 아파트 쭉쭉 하는 거예요. 아파트 투어를 다니는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이 아파트 투어를 다니는 분들이 그러면 소수의 뿔 달린 악당들인 줄 아십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보통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이 한번 이 투기의 맛을 들이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자기 집 한 채만 있으면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집 한 채 있으면요, 그거 몽땅 팔아가지고 집값하고 전세값하고 1,00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요. 집 한 채 팔아서 아파트 한 10채쯤 사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에는 소수의 사람만이 부동산 투기의 짜릿한 맛을 봤는데 그게 점점점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빼앗게 되고 국민들이 부동산 불패 신화를 믿게 되고 이제는 땀 흘리는 거에는 관심이 없고, 그죠? 제가 좀 시니컬하게 지적을 합니다만은 세상에 무슨 모든 좋은 일에 대한 감탄사가 대박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나라는 없어요. 그게 상징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지금 어떤 상태를 보여준다. 사실 이제 주식 투자가 글로벌화돼서 이게 미국 주식도 사고 중국 주식도 사고 이러잖아요. 그럼 전 세계 국민들의 주식 투자의 성향을 볼 수 있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투기 성향이 강해요. 그 어디서 왔겠어요? 그 부동산 투기의 짜릿한 맛. 주식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나라가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이 땀 흘리는 데는 관심이 없고, 일반 가게도 그렇고, 기업들도 투자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이런 나라가 어떻게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청년들은 이제 결혼 안 하고 이 자본하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자, 이건 강남 개발의 결과고요. 자, 그래서 이제 박정희 정부에 의해서 이 부동산 공학으로 들어가는 문이 이제 열렸는데요. 뭐 그 뒤에 투기 광풍이 주기적으로 불잖아요. 그러면 역대 박정희 정부 이후에 정부들이 어떻게 대처했냐? 굉장히 대처에 문제가 있어요. 부동산 투기 열풍이 부는데 다 불고 난 다음에 사후약방식으로 투기 대책을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챙길 사람은 다 챙기고 난 다음에 무슨 정책을 내놓습니다. 두 번째는 그뿐만이 아니고 경기가 침체한다 싶으면, 거시경제가 침체 양상이 보인다 이렇게 싶으면 부동산에서 부양 정책을 써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을 경기 부양의 불쏘시개로 쓰는 거예요. 투기 열풍이 부를 때는 이제 사후약방식으로 투기 억제 정책을 쏟아내다가 뭐가 좀 조짐이 안 좋다 싶으면 다시 이제 투기 억제 장치 다 풀어버리고 부양 정책을 펼치는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하는 인식을 안 해요. 그 인식을 했던 유일하지는 않지만 하여간 최초의 정부는 노태우 정부입니다. 여러분, 노태우 정부를 굉장히 좀 군사정부라고 해서 우습게 보지만 그 정부의 정책에 굉장히 주목할 만한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물론 타협적인 성격도 많고 하지만요, 상대적으로 괜찮았어요. 상대적으로. 노태우 정부는 이 부동산 불로소득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된다 하는 인식을 가진 최초의 정부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정부들은 별로 이런 생각 없고요. 그리고 주거복지 정책 안 합니다. 안 했어요. 아니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 그거 뭐 필요해? 안 해요. 이 주거복지 정책을 최초로 본격적으로 생각했던 정부는 김대중 정부입니다. 김대중 정부의 국민임대주택, 이게 이제 최초의 정책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노무현 정부가 그 김대중 정부의 정책 방침을 이어받아가지고 실제로 국민임대주택을 연 10만 호 이상씩 공급했습니다. 그런 정부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명박 정부 오면 그 반토막 내고, 박근혜 정부는 그보다 더 적게 공급.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 2탄이라고 하는데 이거 장기 공공 임대주택 공급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렇습니다. 자, 이건 종합부동산세 얘기인데요. 이 종합부동산세는 노무현 정부가 도입했던 거고요. 굉장히 좋은 세금이고요. 이게 왜 좋은 세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느냐 하면, 이 당시 노무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공격이 전부 여기에 집중됐잖아요. 그리고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 하면 도로 중간에 있던 전봇대 뽑았고요. 2번으로 했던 일이 종합부동산세를 무력화시키는 거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종합부동산세 가지고 얼마나 미적대고 하다가 이제 얼마 전에 조금 핀셋 방식으로 강화했다 어쩐다. 이것만 봐도, 또 언론의 대응만 봐도 이 정책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이 세금은 굉장히 좋은 세금입니다. 부동산 부자들의 불로소득 취득을 억제하고요. 그리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있고요. 또 우리 사회에서는 근로소득과 비근로소득 간의 조세부담 형평성 문제가 아직까지 있잖아요. 월급쟁이는 유리지갑이다. 아닌 사람들은 소득 파악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간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요. 종합부동산세가 이 종합부동산세 세수가 거의 전액 지방의 부동산 교부세로 교부되는 거 잘 모르시죠? 이거 지금 대구도 지금 그런 혜택을 많이 입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 조중동이
세금 폭탄론을 만들어 가지고 이 노무현 정부를 공격하니까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최대 한 4%밖에 안 됐어요. 가장 많을 때가. 그러면 주로 보면 서울 강남 지역이나 버블 세븐 지역의 주민들인데 나머지 사람들은 종합부동산세 안 내는 거예요. 이 대구 사람들 중에는 몇 사람밖에 종합부동산세 안 냈어요. 근데 이 세금 폭탄론에 넘어가 가지고 마치 정부가 국민들한테 세금 폭탄을 갖다 안기는 것처럼 현혹이 돼 가지고 저기에 동조하고 종부세 무력화에 일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동력을 활용해서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종합부동산세 무력화시켜버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실책이었는지는 조금 이따가 보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 종합부동산세 세수 구성인데요. 요거 좀 짙은 갈색이 주택이고요. 그 다음 요 두 개가 토지인데 회색은 종합합산이라고 해서 나대지에 부과하는 거고요. 요거는 별도합산이라고 그래서 빌딩의 구속토지에 부과하는 거예요. 근데 2007년 당시에 종합부동산세가 굉장히 절정에 가 있던 당시에 이거 보세요. 세수도 많았을 뿐만 아니라 주택에 부과되던 게 1등이었어요. 근데 무력화되고 난 다음에 3등으로 떨어졌습니다. 2016년이 돼도 뭐 액수만 조금 늘어났고 그 상태입니다. 이게 종합부동산세가 노무현 정부가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 종합부동산세법은요, 이때부터 시작해서 2017년까지 계속해서 강화한다는 장기 로드맵이 법률안 속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거를 무력화시키지 않고 그대로 뒀다면 지금 문재인 정부 취임 이후에 일어나는 이런 투기 이런 거 없어요. 그게 일어날 수가 없어요. 뭐 이거는 재산세 이야기인데요.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부동산의 역사, 뭐 역대 정부 이야기, 부동산 공화국이 형성되는 이야기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지금 정부 얘기입니다. 이거는 지금 정부 얘기인데 이게 이제 누구 탓이냐, 뭐 이명박 박근혜 정부 탓이냐, 지금 정부 탓이냐 이거 가지고 막 서로 뭐 공방을 하는데 뭐 공방할 것도 없어요. 셋 다 잘못했어요. 시작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했고요. 그거 뭐 부동산 부양시키려고 얼마나 난리를 쳤습니까? 9년 내내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 절정은 지금 어디 가 계신 최모라는 경제부총리 자기 성을 따가지고 초이노믹스라는 대단한 이 대구 사람 아닙니까? 대구 경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 빚내서 집 사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부동산 투기 권장 정책을 펼친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시발점이고요.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부는 모두가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해결할 거다. 이 부동산 문제는 잡을 거다. 이렇게 기대했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보셨다시피 못했잖아요. 투기 역풍이 불고 투기 역대 정책을 펼쳤는데 이게 뭐 어디를 규제하면 또 다른 데로 번지고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오죽하면 저기 보세요. 이 풍선 효과라고 하는데요. 이런 말이 언론에 나와요. 뭐 강남, 마용성, 노도강, 수용성, 안시성, 김부검 이거 전부 도시 이름이에요. 도시 이름. 역대 정부가 부동산 정책 뭐 대체로 시원찮았는데 예를 들면 저는 뭐 노태우 정부나 노무현 정부 부동산 정책이 좋았다 이렇게 이제 평가하는 사람입니다. 두 분 다 노시네요. 근데 이게 역대 정부가 이렇게 많은 풍선 효과를 유발한 정부가 있었을까? 그 정도로 지금 이 풍선 효과 문제가 심각합니다. 근데 좀 문재인 정부 정책 담당자들은 좀 억울할 거예요. 왜냐? 이거는 우리 힘은 안 돼. 이럴 수도 있어요. 왜냐? 뭐 유동성이 너무 과잉이다. 유동성이 광인데 경기가 워낙 나쁘니까 이거를 유동성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쓸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생산 방면으로 가지도 안 해. 그죠? 이 부동산으로 와서 이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또 이제 뭐 결과이긴 합니다만 나라 전체에 이게 투기 심리가
팽배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슨 아파트 투어를 하고 부동산 강좌가 1,000만 원이랍니다. 수강료가. 거기에 사람들이 북새통을 이루고 그러고 있어요. 대학에도 뭐 동아리가 있답니다. 대학생이 부동산 투자 동아리, 지들이 무슨 돈이 있다고? 예? 이런 게 있답니다. 근데 이게 참 이상한 현상인 것이요.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사회에는 부동산 대세 하락론이 지배적이었어요. 부동산 대폭락 시대가 온다 이런 책이 많이 팔릴 정도였어요. 뭐 인구 구조로 봐서 이제는 올라가는 일은 없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거 아니에요? 저는 이 조짐이 2014년부터 있었다고 보는데요. 이게 뭐 데이터는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 시장의 양상을 좀 보지 않았다면 몰랐을 것 같은데요. 이 부동산 투기는 괴물이에요. 헐크 같은 괴물이에요. 그러니까 2007년, 2008년부터 한 2014년까지 이 괴물을 우리에 잡아다가 가둬놓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자꾸 깨우고 드디어 이제 우리의 문을 열어줬어요. 괴물이 잠을 깨가지고 기어 나왔어요. 그럼 이 도로 집어넣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네, 문재인 정부가 좀 정책이 시원찮습니다. 뒤에 보다시피 시원찮은데 워낙 지금 조건이나 그죠? 또 이 상대하는 대상 자체가 워낙 이게 해결하기 어려워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2018년 이야기인데요. 2018년 9.13 대책이라고 이 문재인 정부가 막 정말 자신만만하게 내놓은 대책이 있어요. 이걸로 다 된다는 식으로 내놓은 대책이 있는데 그때 한겨레 신문에 그림판입니다. 그림입니다. 보세요. 9.13 대책 냈는데 대통령이 그 가방 들고 있지만 투기족은 버스 타고 지금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이것만큼 지금 그 당시가 아니죠. 지금 상황을 정확하게 예측한 그런 게 있을까요? 그런 자료가 있을까요? 이미 이 지금 만화가가 이걸 다 보고 있었어요. 그 이후에 벌어질 상황. 자,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하면 문재인 정부의 정책 오류 첫 번째, 부동산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없어요. 일부러 말을 안 해요. 노무현 대통령은 부동산을 너무 많이 말을 해가지고 망쳤다. 이렇게 비판을 받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올 초가 되기 전까지는 부동산에 대해서 거의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는 건 제가 짐작하는 바는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랬어요. 두 번째로 그럼 부동산 정책을 24번이나 냈는데 그럼 뭘 했단 말이냐? 단기 시장 조절 정책을.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하고 부동산 불로소득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이런 거 아니고요. 그냥 시장이 가격이 폭등하지만 않도록, 그래도 또 폭락하는 것도 안 되니까 그것도 안 하도록 막 현상 유지를 하거나 완만하게 상승하거나 이 정도로 관리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실패한 셈이죠. 그리고 주거복지 정책 약간 하는,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초반에부터 대통령 공약에 있던 건데요. 이게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연간 10조 원을 투입해가지고 연 총 50조 원을 투입하는 도시재생 사업을 전국에 걸쳐서 펼치겠다 했는데 이게 뭐 안 되고 있다 그래요, 잘. 예? 근데 하여간 뭐 도시에다가 돈을 뿌렸으니 이게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이거 좀 실태를 좀 파악해야 되겠는데요. 아직까지 저는 그거 조사는 못했습니다. 그 다음 임대주택 등록제라는 것을 확대해가지고 투기꾼들에게 꽃길을 깔아줍니다. 이게 화면인데요. 이게 PD수첩 화면입니다. 재작년에 PD수첩에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의 세부 부담을 비교를 했어요. 목동에 이게 뭐 10몇 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담하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제법 됩니다.
근데 가양동에 100채를 가진, 그래서 자산가치 270억이나 되는 이 임대사업, 등록을 한 임대사업자는 이 모든 세금을 다 면제받습니다. 이게 PD수첩에서 보도가 됐어요. 국민들이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토부에서 나서서 야 이거 임대 등록한 사람들에게 너무 과도한 정책이 부여가 됐구나, 이거 줄여야 되겠다 했는데 이게 기존 등록자들은 손은 안 되는 거예요. 규제 지역에 신규로 등록하는 사람만 이제 특혜를 줄이는 이런 정도로 미온적으로 대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 등록자가 가지고 있는 집이 한 160만 호 정도 된답니다. 이거는 지금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뭐 보유세 강화 정책 의도적으로 외면했고요. 그 다음 핀셋 규제로 풍선 효과를 유발했고요. 그 다음에 사후 약방문식입니다. 이건 역대 정부가 다 그랬는데요. 이 정부 들어서 특히 더합니다.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정책 담당자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걸로 안 되면 또 할 겁니다. 카드가 잔뜩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네?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시장 참가자들에게 이 정책이 효과 없을 겁니다. 자백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전형적으로 사후약방식. 그야말로 여러분 옛날에 그거 있잖아요. 예? 두더지 탁 올라오면 치고 또 올라오면 치고 이런 방식으로 정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선제적 대응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뭐 이렇게 하다가는 산 하나 홀랑 다 태우고도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뭔가 해야 되잖아요. 네. 참, 이 사람이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 욕구, 존재 증명의 욕구는 굉장히 저는 강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정책을 만드는 사람도 뭔가 해야 되고요. 공무원들도 뭔가 해야 되고요. 뭔가 해야 돼요. 근데 뭐 제대로 된 거 지금 본질적인 거는 못 건드려요. 그건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뭐 부동산 특별 사법경찰 또는 뭐 자금 출처 조사, 요새는 뭐 부동산 감독원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유치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 하고 있다는 걸 보여야 되니까.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어서 그것을 수립했다면 뭐 그 골치 아프고 이런 얘기 안 하고도 해결할 수 있는 거를 그걸 안 해놓고 나니까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뭐 7.10 대책에 대한 평가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8.4 대책에 대한 평가 요거는 좀 얘기할게요. 7.10 대책이라고 해서 이제 지난 7월 10일 날 발표된 대책인데요. 이건 워낙 안 잡히니까 당황을 한 거죠. 그래서 막 부동산 세금 강화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뭐 좀 먹힐 것 같아요. 지금은 조금 눈치를 보고 있는, 양쪽이 다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런데 8.4 대책이라고 해서 이제 집값이 자꾸 올라가니까 이제 공급을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8.4 대책인데요.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정책입니다. 이거 참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요. 공급을 확대하려고 하면 그 지역을 중심으로 투기가 또 일어나요. 옛날에 그랬어요. 판교, 검단, 뭐 신도시 발표만 하면 투기가 일어나고 집값 폭등이 그 때문에 더 심해지고 이런 일이 있는데 새로운 투기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8.4 대책에서는 국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땅을 활용하겠다는 거예요. 국공유지를 활용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국공유지 활용해서 뭐 하느냐? 아파트 지어서 분양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국공유지를 민간에게 매각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의 국공유지 비율이 30%밖에 안 돼요. 전부 국공유지가 도로 아니면 공원 아니면 뭐 그런 거예요. 쓸만한 땅이 없어요. 근데 쓸만한 땅이라고 남아있는, 그것도 요지에 남아있는 그 땅을 이번에 전부 집 지어가지고 다 팔아버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국공유지를 소멸시키는 정책이고요. 또 소멸시킨다고 하면 막 어쩔 수 없다 하면 집을 좀 제대로 된 걸 지어서 공급해야 되잖아요. 근데 분양주택을 공급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토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주택 공급, 장기 공공 임대주택 공급하면 되잖아요. 돈이 든다. 아이 도시재생사업에 10조는 넣는데 좀 그런 데서 좀 해서 돈을 마련해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주택 유형도 잘못됐다. 공급하려는 주택 유형도 잘못됐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이건 이제 우리 대구에 계시는 분들이 좀 인식을 해야 되는데, 아니 안 그래도 지금 수도권이 블랙홀이잖아요. 근데 또 집을 지어가지고 또 빨아들여? 그 투자를 수도권이 또 한다는 얘기야? 이거는 수도권과 지방 간의 양극화 불균형을 더 심화시키는 거잖아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뭡니까? 행정수도 이제 이전 재가동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거 거기에 지금 지역 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그런 정책이잖아요. 그럼 종합을 하면 이거를 말이죠. 이 투기가 일어나서 이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명목으로 이런 공급 확대 정책을 펼치면 가만히 보십시오. 이 정책의 성격이 뭔지를 알려면 이 정책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이 누군가를 생각해보세요. 아니 주택 공급을 확대하니 건설업자들이 이익을 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건설업자들은 부동산 투기가 일어날 때는 자기가 지어서 분양해서 좋고, 정부가 투기를 억제한다고 어쩌고저쩌고 정책을 피면 공급 확대 정책을 펼치니 좋고, 이거는 뭐 세상 이런 법이 어디 있어?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전면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뭐 워낙 지금 수도권에 이 투기 열풍이 심각해서 뭐 정책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차분히 비판하고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예, 이건 뭐 왜 공급 확대책을 펼치면 집값을 안정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끌어올린다 하는 것을 이론적으로 좀 입증하는 그래프인데요. 그래프 얘기하면 머리 아프실 테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예, 이 얘기만 하고 오늘 마칠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말이냐? 그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하자는 말이냐? 저는 역시 모든 정책이 그렇지만 대중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안 된다.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악화시킨다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문재인 정부가 24번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기 전에 출범한 당시부터 이 얘기를 했어요. 이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얘기를 하면서 뭐 그렇게 100% 확신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제 3년 이상 지나면서 보니까 제 말이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좀 더 강한 확신이 생겼죠. 이 부동산 정책에서 중요한 거는 철학이다. 정책 철학이다. 뭐 적당히 시장을 그죠? 관리하려고 하고, 거기서 뭐 시끄럽지 않도록 하고, 소란이 안 일어나게 적당히 관리하려고 하고 넘어가고, 이건 안 된다. 그러면 문제가 악화된다. 이건 상식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의사한테 환자가 왔어요. 뭐 아파 죽겠다 그래요. 그러면 돌팔이들은 아프다고 비명 지르니까 싫으니까 진통제 놔주고 몰핀 놔주고 됐다 하고 집에 가라 그래요. 그럼 결과가 뻔한 거 아닙니까? 정부 정책을 펼치고 부동산 정책을 펼치는 사람도 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확고한 철학이 있어야 되고요. 그 점에서 토지공 개념을 전면화했던 모토로 정부는 참 잘한 거죠. 노무현 정부도 뭐 직접 이걸 전면화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철학 기조 하에서 정책을 내놨고요. 저는 그냥 단순한 토지공 개념이 아니고, 토지공 개념이라고 하면 또 막 이념 논쟁이 있으니까 앞에 수식어를 붙여요. 시장 친화적 토지공 개념. 그러면 어쩔 거예요. 시장 친화적으로 할 수 있다니까. 그리고 정책은 이 시장 친화적 토지공 개념을 구현할 장기 근본 정책이 있어야 된다. 그게 뭐냐? 이제 토지에서 생기는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는, 그걸 저는 국토보유세라고 부르는데요. 그걸 걷어서 그냥 그냥 아예 국민들한테 n분의 1로 나눠주자, 기본소득으로 나눠주자 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저거는 지금 이재명 지사가 뭐 주장을 해가지고 유명해졌는데요. 사실은 카피라이트는 저한테 있습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그 사람 얘기할 때마다 내가 가서 내 이름 얘기하시오 이럴 수도 없고, 뭐 조금 조금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씨 때문에 유명해지긴 했는데 이게 이제 다른 정치인들이 싫어하더라고요. 아이 이거 합시다 이러면 그건 이재명 거잖아. 이러고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좀 근데 그 원리를 좀 더 확대한 것이 토지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있는 각종 특권이 있다. 토지만이 아니고 뭐 환경 사용하는 것도 특권이잖아요. 학벌 특권도 있잖아요. 뭐 그런 또 뭐 저기 회사에서 아주 최고위층으로 가서 누리는 그런 특권도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특권을 잡아낼 수 있어요. 그거를 잡아내서 그 특권을 향유하는 데 대한 대가를 물리면 그 국토보유세를 징수하는 것보다도 세수가 훨씬 더 늘어날 거라고요. 그거 세수를 확보해서 그걸 뭐 흐지부지 쓰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장기 소멸 단계에 들어섰는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 세수는 무조건 국가 재건 프로젝트로 다 투입한다. 그게 30조든 40조든 연간 투입해서 이제는 국가가 책임지고 청년들 마음 놓고 결혼하게 하고 자식 놓게 만들고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고. 그렇게 하면 이런 세금을 내는 사람들도 뭐라고 하겠어요? 지금은 종합부동산세는 좀 공격받을 소지가 있어요. 그 걷어가지고 말이야. 우리한테 걷어가지고 너 어디다 쓰는 거야?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 명분을 확실히 표방하고 과세를 하게 되면 얼마든지 그 저항을 극복할 수 있겠다. 또는 뭐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국토보유세를 걷어서 국민들한테 n분의 1로 나눠주면 한 95%가 혜택을 입는 걸로 계산이 됐어요. 그러면 뭐 저항을 극복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걸 이제 근본 정책으로 좀 삼을 필요가 있겠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저쪽은 아무리 뭐 철학이 올바르고 근본 정책을 잘 만들어 놔도 사람이 이게 문제가 되면 안 되잖아요. 지금은 뭐 이 부동산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부동산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연결이 돼 있는 바람에 정책이 어떻게 왜곡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또 쓸데없이 또 막 국민들한테 오해를 받고 공격을 받기도 하고요. 그러니 아예 정책 담당자와 부동산 사이의 연결고리를 제도적으로 끊어주자. 그러면 뭐 자기들도 떳떳하고, 그죠? 정책도 순수하게 만들어질 거고. 그래서 그 제도적으로 그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는 대안이 부동산 백지 신탁제, 또 부동산 소유 상한제, 이건 고위공직자에 한해서입니다. 그래서 저런 제도를 하게 되면 부동산과 고위공직자 사이의 연결고리를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그래서 고위공직자 장관 되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같이 다 부동산 문제에 걸리잖아요. 저 제도가 도입하면 이제 그런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이렇게 근본 정책을 만들어 갈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뭐 철학의 내용, 철학을 제대로 구현하려면 헌법에 기록해야 된다. 헌법에 어떻게 기록할 거냐. 뭐 지금 헌법의 개헌에 들어갈 조항은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자료도 다 있고 정보도 다 있어요. 이제 하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요, 이제 장기 근본 정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 안 드린 것 중에 토지 공공 임대제라고 하는 거 있는데요. 이것도 상당히 주목할 만한 정책인데 오늘은 시간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뭐 보유세 강화를 할 때 종합부동산세하고 국토보유세를 비교한 거고요. 또 보유세 강화를 할 때 난점이 뭔가 뭐 이런 거 보유세 강화가 맞다 하지만 그게 실제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저항을 극복하면서 의미 있는 수준까지 강화할 방법이 뭐 없을까 고민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맨날 뭐 그러면 장기 대책만 얘기하냐? 그렇지 않고요. 지금 당장 이 투기를 잠재울 수 있는 그런 대안도 있습니다. 제대로만 하면 잠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실효성 있는
단기 안정 정책도 뭐 저런 것들을 제시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예, 제가 시간을 뭐 한 20분 정도 더 쓴 것 같은데요. 제 강의는 이 정도로 마치기로 하지요. 예. 네.